내 간 수치가 만약에 높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간 기능을 대변하는 수치들은 진짜 중요한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 중에서 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해요. 그 나머지 원인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암과 만성질환에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내과 전문의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성 40대와 50대의 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간암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간암 말고도 간경화나 다른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만큼 간은 무서운 장기인데요. 하지만 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바로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에 문제가 생겨도 초반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오거나 갑자기 피를 토하는 등의 굉장히 무서운 증상을 가지고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다 라는 광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전국을 강타했던 이 광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로하다 그러면은 간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실제로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만성 피로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진짜 원인 중에서 간질환이 문제였던 경우는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수면이 부족하다던가 수면 무호흡증 아니면 우울증이나 과로 같은 게 원인이었고요. 내과적인 원인으로는 갑상선 질환이나 콩팥 질환 같은 것이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무작정 간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간장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이 문제가 숨겨진다는 겁니다. 간 영양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내려가고 피로함이 나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서 진짜 피로의 원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조금씩 커져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데 불이 어디서 났는지 찾지 않고 그냥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꺼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곤하다 그러면은 무작정 영양제를 찾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진짜 원인이 뭔지, 혹시 내 간에 문제는 없는지, 다른 장기들은 괜찮은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높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수치를 보고 이런 걱정을 하시나 한번 여쭤보면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봐요. 그게 AST, ALT입니다. 그런데 흔히 간 수치라고 알려진 이 AST, ALT가 사실은 간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의 수치는 간 기능이 아니라 간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간세포가 부서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겁니다. 간을 물이 가득 찬 물풍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물풍선이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나오죠. 이 물이 바로 AST, ALT입니다. 실제로도 대사성 지방간 환자들을 두고 보면 그 중에서 70% 정도는 ALT가 정상 범위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대로 이 수치가 정상인 지방간 환자들을 조사했을 때 약 3분의 1 정도는 이미 간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AST, ALT는 그 자체로 간 건강을 대변하는 수치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간 수치라고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수치가 실제로 간 기능을 대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세포가 천천히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간세포 밖으로 흘러나오는 AST, ALT가 너무 적어서 검출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간이 완전히 딱딱해져서, 그러니까 부서질 간세포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미 불이 다 휩쓸고 지나간 들판을 생각해 볼게요. 더 이상 불에 탈 나무나 풀이 없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간 수치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조금 이상한 게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초음파나 간 탄성도 검사 같이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간에 지금 염증이 있다는 의미예요. 간에 염증이 있으면 지방이 조용히 간에 들어있는 지방간 상태에서 이게 염증으로 번지는 지방간염이 되고요. 간에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이 염증을 가둬두기
만들기 위해서 딱딱한 콜라겐 조직이 간을 감싸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간이 섬유화된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간경화라고 해요. 이렇게 간이 딱딱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간암의 발병 위험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간경화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간암 발생 위험이 거의 수십 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경화만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대한간암학회 통계에 따르면요, 지방간 환자들은 간이 완전히 굳기 전 단계에서도 간암의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방간 관련 간암 환자의 약 20에서 30% 정도는 간 섬유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간경화 전 단계에서 간암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조금 높고 지방간이 조금 있다, 이 정도 상태이더라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AST, ALT 이 두 가지만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간 기능을 대변하는 수치들은 진짜 중요한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부민 그리고 프로트롬빈타인, PT예요. 간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는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고요. 또 피를 먹게 하는 응고인자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필수적인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 검사를 했을 때 알부민 수치가 정말 낮게 나와요. 그리고 피가 났을 때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잘 멎지 않아요. 그러면 PT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소판 수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간은 우리 몸에서 공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기 필터가 딱딱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몸을 돌던 피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쌓이게 되죠. 이 쌓인 피는 다른 장기들로 번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비장이에요. 비장에 피가 몰리게 되면요, 여기에 혈소판이라는 우리의 피를 먹게 하는 인자가 끼어들게 됩니다. 비장에 혈소판이 끼어버려서 혈소판이 깨져버리면 이 상황에서도 피가 잘 날 수 있어요. 만약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소판이 15만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 혹시 내 간 기능이 이상하진 않은지 의심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감마 GTP입니다. 흔히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올라가는 수치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감마 GTP는 배에 살이 많이 찌거나 체중이 늘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마 GTP라는 수치가 담도 안에 있는 세포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체중이 늘고 살이 많이 찌면 간 안에도 지방세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담도를 눌러서 담즙 배출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방 독성 자체로 담즙 세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마 GTP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표를 볼 때 AST, ALT 말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간의 기능 지표들도 꼭 같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도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께서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잠깐 간 수치가 올라가서 되게 걱정을 하시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심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몇 달 뒤에는 간 수치가 다시 떨어지죠.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다시 안심하고 술을 드시러 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간 수치가 떨어졌다고 간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된 게 맞을까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일시적인 과로에 의해서 간 기능이 나빠졌던 거라면 큰 후유증 없이 거의 대부분 회복하십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살을 뺐다가 요요 현상으로 다시 쪘다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난 걸 생각해 볼게요. 얕게 난 상처는 잘 관리하고 소독하면 거의 흉이 안 지고 깨끗하게 아물죠. 그런데 이 상처가 가렵다고 자꾸 긁고 흉터 떼버리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딱딱하게 이제 굳은 살이 박힐 수 있어요. 간에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ST, ALT라는 간 수치는 현재 간이 염증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만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 상처에 의해서 누적된 데미지, 그러니까 섬유화 정도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급성 염증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섬유화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수치가 떨어졌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간 수치가 왜 올라갔는지 그 원인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할 때 와인 한 잔씩 반주로 하거나 아니면 소주 한 잔 정도 먹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환자분들도 제가 많이 뵀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나 찾아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론 때문인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낮았다,
근데 그 이유가 와인을 먹기 때문이었다라는 이론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치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와인을 먹는 사람들이 평소에 건강한 음식들을 더 많이 챙겨 먹고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발병률이 낮았던 겁니다. 와인을 먹었기 때문에 발병률이 낮았던 게 아니에요. 이거를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술이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은 현재는 완전히 폐기됐어요. 2018년도에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 하나 소개드려 볼게요. 이 연구에서는 자그마치 195개국 2,8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건강에 해롭지 않은 음주 수치는 제로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을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냈습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음주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든 날 한 잔씩 땡기기도 하니까요. 제가 진료보는 환자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원장님, 저 술이 몸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꼭 먹어야 된다면 한 번씩 과하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학적으로는 한 방울도 안 먹는 게 맞지만요. 저는 몸에 더 나쁜 걸 굳이 꼽자면 매일매일 조금씩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폭음이 간에 한 번에 폭탄을 쏟아붓는 융단 폭격이라고 하면 매일 술을 먹는 거는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못하게 게릴라전을 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 간세포는 한 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48에서 7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안쪽에 다시 술을 먹으면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간세포가 염증을 회복할 시간이 없이 또 다른 염증이 들어오고 또 다른 손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간은 재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상된 간세포를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덮어서 숨겨놔요. 이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간섬유하고요. 알코올성 지방간이 간경화로 진행되는 가장 전형적인 루트입니다. 흔히들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진료를 보다 보면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는데 간 수치가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 중에서 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해요. 그 나머지 원인은 바로 대사 이상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니까 왠지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가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지방간의 원인은 이런 기름진 음식들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이 탄수화물 그리고 액상과당입니다. 우리가 빵이나 밥, 면 이런 거를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이렇게 분해된 포도당은 혈액을 따라서 온몸을 돌다가 필요한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죠. 그런데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피를 따라 돌다가 간으로 들어가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나 믹스 커피를 먹을 때 여기 많이 들어있는 액상과당, 이건 더 위험한데요. 과당은 온몸으로 퍼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지방의 합성을 조절하는 효소들이 있는데요. 과당은 이 효소의 기능도 우회해버려요. 우리 간을 고속도로에 있는 톨게이트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갑자기 많은 포도당이 몰려와서 톨게이트 앞에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런데 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입니다.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라도 탄수화물 그리고 액상과당은 꼭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좋다고 영양제나 아니면 농축한 즙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 중에 간 수치가 높아졌다고 울상을 짓고 오셨던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국내 여러 대학병원들이 참여해서 조사한 한국 약인성 간 손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독성 간염으로 입원한 환자분들 중에서 약 55%가 이런 영양즙이나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발생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진하게 다려낸 칡즙이나 아니면 헛개나무즙 같은 거를 쏟아 부으면 간의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물질들에 더 예민한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요.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더 적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독성 간염으로 진행돼서 굉장히 고생하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간을 살리는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간을 비우고 쉴 시간을 주는 거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 수치가 올랐다고 저한테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또 일부는 격한 운동을 한 다음에 검사를 해서 올랐던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AST라는 효소는 간에도 많이 존재하지만요, 우리 몸의 골격근이나 심장 근육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를 반복하다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세포 안에 있는 AST가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죠. 그런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 검사 기계는요, 이 AST가 간에서 온 건지 근육에서 온 건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간 수치가 높다고 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격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간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혹시 이게 운동 때문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크레아틴 카이네이스라고 하는 근육의 특이적인 효소 검사까지 같이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수치까지 높아져 있다면 간 수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근육이 파괴되면서 나온 수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술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라면 술을 끊으면 일부는 돌아오겠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단순히 알코올 때문에 지방간이 생긴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UCL 연구팀이 진행했던 임상 결과를 소개해 볼게요. 이 연구에서는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철저한 금주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확인됐는데요. 연구 대상자들의 간 평균 굵기가 12% 정도 감소했고요. 지방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은 28%까지 감소했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방간 단계에 있을 때 이야기고요. 만약에 더 진행돼서 지방간염 아니면 간경화, 여기까지 간경을 하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손상이 되면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술을 끊어야 되는 기간도 거의 간이 손상된 기간만큼 끊어줘야 조금이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에 무언가 발견되었다, 그러면요, 일단 술은 끊고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르사나 밀크시슬 추출물, 그러니까 실리마린 같은 성분은요, 담즙 배출을 도와주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져서 간세포의 손상을 보호해주는 보조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런 영양제들이 이미 섬유화된 간을 이전으로 돌려놓는 기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요. 수도꼭지가 틀어져서 물바다가 되어 있는 화장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게 바로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건데요.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을 걸레로 훔쳐내기만 하면 과연 화장실이 다시 마른 상태가 될까요? 영양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상만 일부 개선하는 보조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생활습관 그리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 건강을 위해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뭘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습관, 가장 좋은 습관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을 10% 정도 감량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미국의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을 10% 감량시켰더니 약 90%에서 간 염증이 호전되었고요. 45% 정도에서는 간의 섬유화 단계가 한 단계 정도 낮아지는 놀라운 결과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체중을 너무 급하게 욕심내서 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체중을 급격하게 빼버리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비상신호를 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엉덩이나 뱃살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들을 혈액 속으로 싹 분비를 해버리고 이게 돌고 돌아서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에 있는 지방을 빼려고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하는 건데 오히려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약제의 섭취를 중단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농축한 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독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8알 이상 복용을 하면 위험할 수 있고요. 특히 음주를 한 다음에 12시간에서 24시간 안쪽으로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체질에 따라서는 독성 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간은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줬을 때 건강해진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12시간에서 14시간 긴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은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간에 있던 지방 찌꺼기나 다른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기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밤에 배가 고프다고 야식을 먹거나 하면요, 다시 혈당이 오르면서 인슐린이 팍팍 올라가게 돼요. 간이 쉴 시간이 없게 되고요, 간이 깨끗하게 청소될 시간을 뺏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간을 위해서는 체중을 10% 정도 점진적으로 감량할 것, 그리고 불필요한 약제를 중단할 것,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절대적인 공복 유지할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내 간 수치가 만약에 높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간은 약 25% 정도만 남아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비능 그리고 재생능이 뛰어난 장기예요. 우리 검사 결과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왔다, 이거는 간이 문제가 생겨버렸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경고 신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찾아가셔서 지금 내 간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